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편으로 정리하는 논리 철학 논거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제목처럼 두 편으로 정리하는 수업이니까 오늘이 두 번째 수업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곧 마지막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그래도 이제 이 강의가 두 편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그 두 번째 편을 막 3시간짜리를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시간 정도 대충 그 정도 분량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제 굉장히 이제 촉박한 시간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혹평을 또 해주신 또 좋은 청취자분도 계셨어요.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저희가 이제 3편까지 다뤘죠. 논리 철학 논거는 이제 뭐 지난 시간 연이어서 지금 듣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1편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는 일단은 이렇게 총 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자가 없는데 왜냐면 7은 딱 한 문장밖에 없거든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이제 7번째 이제 그 문장을 제외하고 이제 6개 달라고 그래서 나눠져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편에 이제 3번까지 했죠. 1번이 세계에는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계는 일종의 어떤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단순히 어떤 그 우리가 보통 흔히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론처럼 그냥 그 자체 어떤 그 본질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계라는 건 오히려 그 어떤 일어나는 어떤 사태라고 보는 거죠. 약간 역동성,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로 약간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당연히 비트겐슈타인 뭐 전공자도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닌 만큼 제가 느끼는 것들의 어떤 이미지들을 자꾸 저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려고 하고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여과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의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걸러내셔도 되고 걸음망 같은 게 필요한 거죠. 혹은 거대한 틀이나 흐름을 좀 잡아간 다음에 그때 이제 본인이 읽다 보면 또 연구하다 보면 또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제가 틀린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 제가 한 수업을 뭐 폐기하거나 뭐 지우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록은 잘못된 기록대로 내비두고 그 잘못된 부분들은 또 댓글에 어쨌든 뭐 논의를 통해서 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또 그것까지도 읽어주시거든요. 제가 같은 그래서 이제 이 편은 두 번째 문장은 사실은 사태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 사실이라는 건 사태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다. 또 3번은 사실들의 그 논리적인 그림이 바로 사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거 네 번째 사고란 뜻이 있는 명제고 다섯 번째 명제는 요소들의 명제 요소 명제들의 진리 함수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논리학의 그 명제들은 사실상 동호 반복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할 거 어차피 그 해설할 거 굳이 왜 이렇게 또 그 목차를 읽고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리 철학 논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를 읽고 있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게 대체 몇 번이고 전체 흐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번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가장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결국은 세계는 무엇인가잖아요. 세계라는 건 언어와 연결이 되어 있죠. 비트겐슈타인의 지금 이 철학의 시도 자체가 세계를 언어로서 분석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후기가 됐든 전기 후기에 대한 색채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해도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핵심은 언어 철학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계와 언어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이 세계가 이제 쪼개지는 거죠. 결국은 언어라는 건 명제고 그 명제와 또 연관되는 세계의 자리는 뭐예요? 사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은 또 원자적 사실이 오토믹 팩트라고 하는데 원자적 사실 혹은 사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자적 사실 이제 어떤 번역본에서는 사태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와 대응하고 있는 언어의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요소 명제. 요 자리를 계속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책을 한 최소한 뭐 3번 정도 읽지 않으시면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자적 사실을 더 쪼개면 이제 대상, 요소 명제를 또 쪼개면 이름.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쪼개서 쪼갤 수 없는 가장 이제 뭐랄까 밑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아마 그래서 저 1편 때 이 대상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사물처럼 우리가 흔히 이제 인식하는 대상적 사물인 것처럼 아까 설명을 했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지적을 해주신 청취자분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조차도요, 이 원자적 사실과 요소 명제조차도 정확하게 그게 뭡니까라는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논리적인 귀결이랄까, 결국 이제 세계를 표현하기에 있어서 세계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 단위들을 쪼개다 보면 결국 최종적 단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같이 해설 강의하고 있는 그 조준걸 교수님의 책에서도 분석의 종단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분석의 끝에 있는 거, 세계 분석의 끝에 있는 게 이제 그걸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 언어 분석의 끝에 있는 것을 이제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근데 그게 명확하게 그래서 그 세계에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어느 단위로 그럼 딱 쪼개야 되냐? 그게 예를 들어 뭐 그 진짜로 원자냐? 흔히 말하는 원자가 되는 거냐?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세포를 얘기하는 거냐. 사실 뭘 지칭하는지는 당연히 명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런 것을 전제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틀, 요거는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일단 지적 대화를 위한 30분 고전 18번째 시리즈인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편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자, 네 번째 거 이렇게 칠판을 할까요? 네 번째, 사고란 뜻이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봐야 맞겠군요. 자, 사고란 뜻이 있는 명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고하잖아요. 생각하는 것. 이제 그것은 뜻이 있는 명제다. 그러니까 명제는 명제인데 뜻이 있는 명제. 그죠? 그러면 4.001은 명제들의 그러면 총체가 언어다. 자, 이 그림 딱 맞아 떨어지죠? 명제들의 총체가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제가 건드리면 꺼지네요. 자, 그럼 이걸 중심 봐야죠. 자, 그럼 4.00이 3살 정도 되는 아이는 해서 넣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언어는 마치 내장기관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 삶과 생존에 꼭 필요하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비유가 3살 정도 되는 아이의 이제 그 의사 표현에 대한, 말로 의사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언어라는 게 그만큼 뭔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우리의 사고를 교묘한 방식으로 가리고 있다. 사고는 언어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하고 있는데 우린 그 사고를 여러분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우린 언어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몸을 보호하는 것이 사고라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겉옷이 곧 언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는 게 사고라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겉옷이 언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고와 언어는 그래서 그 목적이 그래서 전혀 다르다.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언어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요.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이 논리철학 논고에서는 그래서 이 일상 언어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평가 절하를 하고 약간 좀 더 이상적 언어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기호적인 개념으로 어떤 논리와 수리적인 측면으로서 뭔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라면, 나중에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에서는 이 일상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 정도의 어쨌든 대비적 차이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4.003 철학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명제나 의문은 틀린 것, 즉 거짓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부분의 명제, 철학적 명제라고 합시다. 혹은 신학적 명제도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틀렸다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기에 이런 철학적 물음에 답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답을 할 가치도 없게 되는 거죠.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거니까. 다만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철학자들이 인생을 바쳐 탐구한 그런 물음과 명제는 사실상 언어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여러분 당시의 철학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존심의 스크래치. 철학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 뭐 그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일생을 바쳐서 연구했던 게 결국은 언어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 못했던 헛소리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다 이제
해설도 나오죠. 이제 해설 부분 읽어보시면 여기 해설이에요. 사고는 실제 그림입니다. 명제 역시 논리적 그림이고 그런데 우리의 일상 언어는 언어 밑에서 언어를 구조화하는 사고의 논리적 형식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우리의 일상 언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일상 언어죠. 일상 언어는 언어 밑에서 언어를 구조화하는 그 사고의 논리적 형식을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철학의 문제다. 자, 4.01 볼게요. 명제는 현실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언어는 명제의 총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명제라는 건 현실의 그림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명제라는 게 현실은 결국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거죠. 세계가 사실의 어떤 총체인 것처럼 이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림. 네. 이 그림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그 논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이 모든 방식을 그림 이론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니까. 그래서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다. 현실을 그려낸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명제를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 형태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논거를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림 이론이라는 게 대체 뭐야? 왜 그림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차라리 후기에 언어 게임, 후기에는 언어 게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차라리 직관적으로 딱 이해하기 좋은데 그림 이론이라는 건 왜 언어가 그림이지? 어떻게 현실을 명제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여기서도 그런 우리의 어떤 심정을 비트겐슈타인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보통 명제를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 형태로 인식하지 않냐. 따라서 명제를 현실의 그림으로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 나도 안다. 사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나 악보도, 자, 음악의 악보도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서구 악보의 기보법을 전혀 모르면 사실은 그냥 복잡한 암호문처럼 보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악보도 처음에는 음악의 그림으로 보이지 않듯 우리가 하는 말이나 글도 언어의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그죠?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4.0141 음악가가 악보를 보고 그 진짜 여러분 그 뛰어난 음악가들은, 그죠?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악보만 봐도 그 음률을 다 떠올리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그게 딱 그려지는 것처럼, 악보만 봐도 모든 게 그려지는 것처럼, 그 교향곡의 음률을 떠올리는 것처럼 악보와 음악 사이에는 일반적인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악보만 봤는데 음악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규칙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규칙이 이제 논리인가 되는 거죠. 우리 언어에 있어서는요. 악보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겉으로는 매우 다르지만 그 내면에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A라는 악보가 있어요. 모차르트 악보라고 합시다. 어떤 악보가 있는데 이렇게 하죠. 베토벤 악보가 있어. 그 베토벤 악보는 종이로 존재하고 있죠. 그거를 A라는 연주자가 연주하고 B라는 연주자가 연주해요. 연주하는 방식의 소리, 뭐 느낌 이런 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는 똑같아요. 그 내면에 있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규칙이 베토벤 그 악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악보의 그 규칙은 지켜서 연주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해석과 스킬에 있어서 다르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 공통 규칙이라는 게 있다. 우리 언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이미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기 맞나요? 저 넘어갔네요. 여기 있다. 4.02 표음 문자가 아까 상형 문자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상형 문자는 그 진짜 그 모양대로 만들어낸 글을 얘기하는 거고 표음 문자는 또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거죠. 표음 문자가 상형 문자로부터 물려받은 모사의 본질은 명제 기호의 뜻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뜻을 대충이라도 이해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명확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사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고 내가 어떤 명제를 이해한다는 건 그 명제에 의해 모사된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형 문자, 표현 문자도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비유고요. 이 비유가 제가 보기엔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가 보시면 결국은 명제에 의해 모사된 상황을 결국은 내가 이해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명제를 이해해 라는 건 명제에 의해 모사된 상황을 이해한 거고, 즉 그 현실, 그림 그려진 그 현실로, 그러니까 그림으로써 이해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명제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명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명제에 의해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요. 자, 우리는 지금 세계에 대해서 언어로 분석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결국 사실들의 총체인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라는 건 명제에 의해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고정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이 명제에 의해 완전히 기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막 되지 않는 부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은 명제에 의해서 완전히 기술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라는 건 사태의 기술이다. 현실 속의 사태들이 어떠한지 명제로 완벽하게 기술되는 것. 그러니까 현실의 사태를 어떠한지 명제로 기술한다. 명제는 논리적 골격의 도움을 받아 하나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논리적 명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제라는 건 사실은 어떤 논리적 골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명제가 아니라 그 논리란 아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논리의 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한 명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명제가 참이라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한 명제를 이해해. 그러면 그 명제가 참이라면 무엇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자, 4.027. 따라서 우리가 명제를 통해 새로운 뜻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실을 모사하는 명제의 본질 때문이다. 자, 어쨌든 계속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논거의 핵심이 뭐예요? 그 특성이 4.027 이쪽으로 계속 숫자 길어져봤자 결국 4.03 하면 이제 요게 더 중요한 굵직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명제를 통해 새로운 뜻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건 그림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실을 모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자체가 모사, 그 재현한다잖아요. 모방 같은 거잖아요.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우리가 그림으로 화가들이 그려내죠. 그것을 통해서 또 거꾸로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원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제가 언어 명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세계를. 명제의 본질이다. 4.03 명제는 낡은 뜻,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거다. 왜냐면 이런 명제도 일종의 결국은 조합이잖아요. 명제에도 어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지금의 진행되는 어떤 세계의 사건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명제가 전달하는 건 현실의, 그러니까 특정 상황인 거예요. 특정 상황. 알겠죠? 명제는 본질적으로 상황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쵸? 왜냐면 이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표현과도 같은 거잖아요. 논리철학 논거에 아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적인 거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어떤 존재적이거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탐구가 아니라 이 세계는 결국 일어나는 어떤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제는 본질적으로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4.031에서 이 명제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모사한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4.0311 명제 속에서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고, 자,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저 옆에 다시 보시죠. 실판 보시면 하나의 명제는 명제 속에서 하나의 이름, 명제도 결국은 어떤 이름에 의해 구성이 될 텐데, 좌쪽에 그쪽에 분석의 종단, 분석의 끝에서는 이름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은 뭐가 연결돼요? 하나의 또 사물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요. 다른 이름은 또 다른 사물을 나타냅니다. 서로 결합되어 있고 이런 이름 전체가 사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5 현실은 명제와 항상 비교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현실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명제와 항상 비교되고, 명제는 오직 현실을 그리는 그림일 때만 참 또는 거짓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리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는 건 명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명제 자체는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어쨌든 그 전제 하에서 이미 사실을, 현실을 그려내는 그림일 뿐이다. 그림이어야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랬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맞춰보면 알죠. 그게 과연 사실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사례로 이제 여기 좀 다시 해설 부분인데요. 자, 만약에 이제 음악을 처음 배워보는 아이가 있다. 아까 악보 얘기죠. 아이가 음악을 공부하여 악보를 읽고 열심히 연습해서 악보대로 연주하면 비로소 그 악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음료를 만들어내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에 가고 처음으로 뭐 바이올린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보는 그 서구식 악보는 굉장히 낯설죠.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도 암호문처럼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계속 연습하고 익숙하게 악보를 통해서 보는 법을, 그죠? 배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비트겐슈타인은 명제가 현실의 그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도통 이해가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해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책상 위에 꽃병이 있다고 말할 때 나의 말은 습관처럼 쓰인 글씨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도 어떻게 보여요? 혹은 제 귀로 들을 때도 책상 위에 꽃병이 있다라는 그 글자가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죠. 진짜 눈앞에 책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책상 위에 꽃병이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맞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문자 자체만 이해하면 거기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처음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명제는 현실의 그림인데 지금껏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언어의 혼돈 속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다. 그 훈련을 통해 명제가 현실의 그림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명제에 대응하는 그림이 그려질 때만 그 명제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냥 뭐 바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명제가 현실의 그림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면 명제에 대응하는 그림이 그려질 때만 그 명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질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뭔가 하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알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겠지만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면 윤리는 무엇인가,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냥 어떤 사례를 자꾸 억지로 그리려고 하겠죠. 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려지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우리가 어디서 누군가를 또 모방해서 뭘 그려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엄밀히 보면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명제의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논리철학 논거는 어쩌면 명제가 현실의 그림임을 이해시키고 중요한 편인 것 같아요. 논리철학 논거는 뭐다? 어쩌면 명제가 현실의 그림임을 자꾸 이해시키고 훈련시키는 연습서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요. 자, 4.1로 넘어가죠. 갈 길이 옵니다. 자, 명제는 사태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자, 명제는 여기 명제 있죠? 칠판 보시면 사태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태가 원자적 사실이잖아요. 이런 게 관계를 맺으면 사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명제로 연결이 되겠죠. 참된 명제들의 그러면 총체는 아까도 뭐였죠? 언어라고는 했지만 자, 여기서 이 표현도 의미가 있어요. 참된 명제들의 총체, 그냥 명제들의 총체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거짓 명제도 있고 참된 명제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참된 명제만 만약에 거른다면 참된 명제들을 다 모았을 때 그거를 우리는 자연과학의 총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말하는 철학은 뭐예요? 철학은 자연과학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철학과 자연과학은 여기서 이제 중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철학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밝히고 연구하며 실험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연과학이 이런 역할을 하죠. 현실에 존재하는 걸 밝히고 연구하는 거. 그게 과학이죠. 대상, 자연이라는 대상을 연구하는 거. 그게 과학이죠. 4.112 그럼 철학은 뭡니까? 철학의 목적은 우리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미한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철학은 의자에 앉아 현실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는, 즉 명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흐리고 몽롱한 생각들, 언어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그런 오해들을 해소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하나의 활동, 그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자연과학의 영역에 한계선을 긋는다. 알겠죠? 그래서 철학과 이건 주면서 갈까요? 철학과 자연과학은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우리가 뭐 사실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살죠. 자연과학과 철학은 약간 다르다 이런 느낌. 4.114 철학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 가능한 것에 한계를 긋는 활동이 철학이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철학에 대한 건 기존에 비트겐슈타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그 철학을 정의했다기보다도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보면 재정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걸 듣자마자 그렇지 라고 다 동의할 리는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의 그 범주를 굉장히 좁혀놓은 거거든요. 이 논거를 통해서.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철학인 거예요. 대체 철학의 범주는 뭐냐라고 할 때 철학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생각 가능한 것에 한계를 긋는 작업이라는 거고 4.12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곧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하게 묘사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 4.116 다시 말하자면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명료하게 생각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건 명료하게 생각될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또 명료하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어반복 같지만 어쨌든 이 명료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전체를 묘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명제를 갖고 뭐를 보고 있죠? 현실을 그림으로써 그려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묘사한다. 근데 명제가 현실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언가 현실과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논리 형식인 거예요. 논리 형식. 네. 어떤 공통분모가 없으면 제대로 그것을 투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논리 형식까지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제가 현실을 묘사한다는 건 그 논리 형식을 묘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논리 형식은 이미 내재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21 그 논리적 형식은 이미 명제 구조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 들어서 얘가 이런 거야 이렇게 이건 그림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그림처럼 투영해낼 수 있지만, 그죠? 사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논리 형식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다. 논리 형식은 명제를 통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를 통해서 표현한다거나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써있죠. 언어로 표현될 수 없고 말해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표현되거나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냥 드러나는 거, 보여진다. 이걸 구분해야죠. 그래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말해질 수 없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말해질 수 없는 건 좀 다른 거죠. 이건 그냥 보여줘야 되는 거. 논리 형식은 그냥 보여지는 거지 뭔가 우리가 명확하게 명료하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4.2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4.2 명제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제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명제와 그 명제가 묘사하는 그 현실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의미해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비가 오고 있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비가 오고 있다라는 명제는 논리적으로는 참이지만 그 자체로만 봤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죠.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다라는 현실에 매칭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2021년 8월 18일 오후 10시 51분경인데 지금 이 순간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떤 벌써 가을밤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지 빗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하지 않죠. 현실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명제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명제, 즉 요소 명제는 어떤 한 사태의 존립을 주장한다. 자, 요소 명제 뭐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명제를 또 쪼개면 요소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소 명제는 어떤 한 사태의 존립이고, 자, 그림 다시 보세요. 칠판. 명제를 쪼갰더니 요소 명제가 나오죠. 그 요소 명제는 또 뭐가 같죠? 사태의 존립이다. 하나의 사태의 존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명제인 요소 명제는 가장 단순한 현실의 모습인 한 사태를 결국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요소 명제는 사태와 그래서 대응 관계를 갖는다. 아까 제가 써놓았던 거죠. 칠판에. 4.211 사태라는 것이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현실의 요소이듯 요소 명제 역시 더 이상 분절될 수 없는 명제의 형식이다. 그죠? 그래서 모순될 수 없다. 4.2 요소 명제는 이름들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요소 명제는 결국 뭘로 이루어졌다?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요소 명제가 그러면 대응하는 사태가 대상의 대상 여기 나왔죠? 대상의 존립과 비존립으로 구성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따라서 요소 명제는 이름들의 연쇄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칠판 보면서 보면 되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려놓고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읽으면 자꾸 헷갈려요. 사실이 언어 쪽에 있었나? 사태가 언어 쪽에 있었나? 뭐 요소 명제가 세계 쪽에 있었던 단어인가? 막 엉켜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편을 나누셔야 돼요. 세계의 편과 언어의 편 나눠서 세계는 세계, 사실, 사태, 대상, 언어 명제, 요소 명제, 이름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런 글들 읽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갑니다. 4.221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분석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인 요소 명제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분석할 때 우리 명제는 통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명제를 분석해야 될 거야. 쪼개야 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 명제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요소 명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4.211 세계가 무한히 복합적이어서 모든 사실이 각각 무한한 많은 사태들로 구성되고, 그렇죠? 모든 사실, 자, 사실이 있죠? 사실이 많은 사태로 구성되고 또 많은 사태가 또 무한히 많은 대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확실한 건 뭐다? 그러한 대상과 사태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이거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다시 요소 명제로 돌아와 봅시다. 요소 명제로 돌아와야죠. 이름이 명제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요소 명제의 맥락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소 명제가 그러면 참이면 그에 대응하는 사태들에 존립하는 거고, 자, 요소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사태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요소 명제가 참이면 그에 대응하는 사태들이 존립하는 거고, 요소 명제가 거짓이면 그에 대응하는 사태는 존립하지 않습니다.
4.125. 따라서 모든 참된 요소 명제들을 제시하면 그것으로 세계는 완전히 기술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일종의 어떤 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참된 요소 명제들을 그만 제시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철학의 문제였잖아요. 원래 우리 항상 고민이고 고뇌고. 근데 세계는 뭐다? 이거 요소 명제로 다 분석해 보면 알아. 이런 거죠. 완전히 기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요소 명제를 제시하고 어느 명제가 참이고 거짓인지 밝혀지면 세계가 완전히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요소 명제와 요소 명제 진리 가능성 문제가 나오고 어느 요소 명제가 참이고 거짓인지 하는 문제가 바로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입니다.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사태의 존립과 비존립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고, 자 여기 칠판 보시면 그대로 연결이 되죠. 요소 명제 진리 가능성은 사태의 존립, 비존립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이냐 거짓인가. 요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의 진리 가능성은 사태들이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TF라고 하잖아요. 논리학에서 얘기할 때 true로 표현할 수도 있고 false도 false로 거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그래서 발음 자체를 별로 안 해보기 때문에 혀가 더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T와 F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소 명제는 하나는 참이거나 거짓이고, 그쵸? 여러분 요소 명제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 요소 명제 하나가 있으면 요소 명제 하나가 있어. 그럼 그 요소 명제 하나는 존립하냐 존립하지 않냐. 존립하면 T, 그러니까 오면 결국 T고, X면 F가 되겠죠. 그죠? 딱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P는 TF.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P는 TF 써 있죠. 근데 두 요소 명제가 결합됐어. 그죠? 명제라는 게 두 요소 명제 하나가 아니라 두 요소 명제가 결합했으면, 잠깐 예를 들어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P와 Q라는 두 요소 명제가 결합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둘 다 거짓, 둘 다 참, 그리고 하나는 거짓, 하나는 참, 이런 식으로 보면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2개의 요소 명제가 나올 때는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그게 만약에 명제가 3개 이상이 된다. P, Q, R 이런 식으로 또 세 가지로 쪼개보시면 그때는 가지수 세보시면 어때요? 거의 8개의 가지수가 나오죠.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복합 명제들은 요소 명제 연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 명제 개수만큼만 3개가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요소 명제의 어떤 조합에 대한 가능성, 그죠? 그에 의해서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복잡한 거죠. 자, 그래서 4.46. 그런데 가능한 진리 조건의 집단 중에는 극단적인 두 경우가 존재하는데, 모든 요소 명제가 참인 경우나 모든 요소 명제가 거짓인 경우, 즉 TT와 FF죠. 이게 극단적인 사례겠죠. 아니면 TTT가 될 수도 있고 FFF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두가 참, 모두가 거짓, 이런 경우가 있죠. 극단적으로 모든 요소 명제가 참인 진리 조건을 동호반복적이라고 표현해요. 동호반복. 그죠? 좀 이따 이 얘기를 계속 자세하게 하니까 이렇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모두가 참이다, 동호반복. 모두가 거짓이다, 그거는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거짓인 2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참인 게 동시에 2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동호반복적인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4.461 동호반복과 모순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너무 뻔한 말이니까. 동호반복이란 말이 뭐예요? 아까 했던 말 또 하는 거.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총각이다. 동호반복이죠. 새로운 정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모순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오고 있는 동시에 오지 않고 있다. 아무 말도 없는 거죠. 지금 눈이 오고 있고 오고 있으면서도 오지 않고 있다.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알겠죠? 나는 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참인 동호반복도 무조건 거짓인 모순도 현실에 대응되는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요? 나는 얼굴이 하나이면서도 2개다. 나는 눈이 2개이면서도 3개다. 뭐 이런 거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림이. 우리가 지금 명제는 현실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니까 무조건 참인 동호반복도 무조건 거짓인 모순도 현실에 대응되는 그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도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 명제의 경우 무조건 참이고,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오어잖아요. 엔드가 아니라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 이거 무조건적 참인 거예요. 오거나 오지 않는다니까.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비가 오는 상황이거나 오지 않는 상황이거나 무조건 참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정보에 별로 의미가 없죠.
이 명제에 대응하는 현실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또한 이 명제를 또 안다고 해서 날씨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명제는 현실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자, 4.4611. 그렇다고 동어반복과 모순이 무의미한 거냐? 그러면 이런 건 되게 쓸데없는 건가? 라고 할 때 또 무의미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수학의 0과 같다. 수학에서 0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동어반복과 모순 역시 무언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46이 그럼 대체 뭘 표현할까? 동어반복은 모든 가능한 상황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모순은 어떤 가능한 상황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4.463 진리 조건들은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에 의해 주어진 사실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놀이 공간을 확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어반복도 모순도 양극단일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데 결국은 이 명제에 의해 주어진 사실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놀이 공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명제가 그릴 수 있는 사실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오로지 그 안에서 명제는 현실과 대응합니다. 모든 요소 명제가 참인 동어반복은 현실의 무한한 논리적 공간을 보여주고, 모든 요소 명제가 거짓인 모습은 현실의 아무런 점도 허용하지 않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극단의 어떤 공간적인 그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거기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래서 어느 것도 현실을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 제가 제대로 설명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해설 쪽 보시면, 기존 철학이 이야기해낸 개념이 현실에 대응하는 그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아까 철학에 대한 무의미성을 얘기했죠. 근데 자연과학은 어때요? 실제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보통 철학이 기존 철학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앞으로 가야 될 철학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의 철학이 했던 것들은 주로 현실에 대응하는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자연과학은 실제 세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명제가 완전히 분석되었을 때 맨 나중에 남는 것을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요소 명제란 과학에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하듯이, 자, 이게 지금 비유로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언어에서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요소 명제다. 하지만 모든 명제가 다 요소 명제는 아닙니다. 현실의 모든 물질이 원자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밖에는 바람이 불고 책상에는 꽃병이 있고 나는 배가 고프다 같은 복잡한 문장은 요소 명제가 사실에 대응하는 그림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에 대응되는 복잡한 그림을 별도로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제대로 분석하면 어때요? 그 문장들은 요소 명제들의 결합으로 분석해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쪼개보는 거야. 밖엔 바람이 불고 쪼개고, 책상에는 꽃병이 있고 쪼개고, 나는 배가 고프다. 이게 쪼개서 분석을 해봐야죠. 그 결합 방식이 바로 진리함수표가 된다. 아까 TTT, FFF, TFF 이런 식으로 원자가 화학실에 따라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갖는 것과 같은 이치로 언어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명제가 바로 요소 명제들이 논리적 구조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면, 언어가 아닌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은 원자적 사실들이 논리적 구조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하는 이제 철학이죠. 새로운 철학이 해야 될 일은 언어를 요소 명제 단계에 이르도록 잘 분석하는 거. 이게 철학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언어를 요소 명제 단계에 잘 이르도록 잘 분석해서 그 사이에 진리 함수를 제대로 계산해서 문제가 되는 명제가 사실을 잘 그리고 있는지 따지는 거예요. 잘못된 명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요. 이렇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4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5장 5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소 명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저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는 뭡니까?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7, 8 보시면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생략하고 5.123. 자, 신이 어떤 명제가 참이되는 세계를 창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또 창조주가 있어요. 창조주가 어떤 명제가 참이되는 세계를 창조했어요. 특정 명제가 참이되는 세계를 창조하는 순간, 신은 이미 그 명제로부터 따라 나오는 명제들도 참이되는 세계를 창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간 여기 연역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을 그냥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연역적으로 명제로부터 따라 나오는 명제들도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요. 예를 들어 바람이 불거나 개가 짖는다는 명제가 참이 되는 세계를 신이 창조한다고 가정해 보면, 신은 개가 짖는다는 명제가 참이 되는 세계를 별도로 또 창조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거나 개가 짖는다는 명제가 참여되는 세계를 만드셨다면 당연히 개가 짖는다는 명제의 세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5.113 우리는 한 명제의 참이 다른 명제의 참으로부터 따라 나온다는 것을 명제 구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명제의 참이 다른 명제의 참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거나 개가 짖는다는 명제에서 개가 짖는다는 명제가 따라 나온다는 것을 P이거나 Q이면 P이다 라는 선언규칙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논리학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런 표현 자주 보죠. P이거나 Q이면 P이다 뭐 이런 식의 한 명제의 참이 다른 명제의 참부터 따라 나온다면 됐고요. 자, 두 명제 사이의 관계는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명제들이 관계를 맺자마자 존립하는 것이지 별도의 관계가 요구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P가 Q로부터 따라 나오면 Q에서 P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미 존립하고 있는 것. 논리적 용어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P를 Q에서 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역의 방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두 명제로부터 연역의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논리 실증주의의 대가였던 프레게, 러셀은 추론을 정당화하는 별도의 추론 법칙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별도의 추론 법칙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좀 깝니다. 왜 까냐면 이미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는 별도의 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제 사이의 관계, 논리적으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본 거예요. 명제 사이에 내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관계에 의해서 이미 정당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러셀과 프로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추론 법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5.133 어떤 경험적인 정당화 없이 명제들 사이의 내적 관계에 의해 연역이 이끌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연역은 선천적으로 행해진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연역법을 좀 이해하시면 뭐 이 말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어떤 경험적인 정당화 없이 명제들 사이의 내적 관계에 의해 연역이 이끌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연역이라는 건 선천적인 거다. 후천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경험적인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대신 이게 5.134 제가 이제 밑줄을 안 쳤지만 잘 보면 그런데 하나의 요소 명제로부터 다른 어떤 요소 명제도 연역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제들 사이의 내적 관계 연역이 이끌어진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책상이 있다는 명제에서 의자가 있다는 명제가 연역될 수 없는 거죠. 책상과 의자는 또 엄연히 다른 거니까. 그죠? 한 상황에 그러니까 존립으로 이거 되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상황의 존립으로 부터 그것과 전적으로 다른 한 상황의 존립이 추론될 수 있는 방식은 없다. 그런 추론을 정당화하는 인과관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다른 장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이 결국은 주장하는 게 그 과학적인 그 비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만 화나는 게 아니라 기존 과학자들도 화나요. 과학에 대한 이제 범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인과관계에 대해 비판을 해요. 과학의 꽃이 여러분 인과성이거든요. 근데 그 인과론에 대해서 귀납추론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지금 이 초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중요한 건 연역적인 논리예요. 논리에 대한 어쨌든 그 추론이랄까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뭐 귀납적이고 어떤 경험적인 과학에 대해서 그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봅시다. 요소 명제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하고 우린 그것을 복합 명제라고 부른다. 지금 해설 부분이 해설 부분.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 아니라 그죠? 비트겐슈타인은 분명히 명제들이 사실을 그린다고 하였고 사실을 그리고 있는 것은 요소 명제라고 했어요. 복합 명제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에게 사실은 복합 명제 자리가 따로 없는 셈이에요. 하지만 복합 명제에도 사실을 그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진리함수를 이용하는 거다. 복합 명제를 요소 명제들이 논리적 연결사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복합 명제를 뭐라고 정의했다? 요소 명제들이 논리적 연결사로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논리적 연결사로 결합된 복합 명제는 요소 명제의 진리값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결 방식에 따라 각각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471 명제들이 갖는 형식은 곧 명제의 본질입니다. 자, 명제들이 갖는 형식, 아까 우리 논리 형식 이런 거 배웠잖아요. 형식은 곧 명제의 본질이다. 명제의 본질을 제시한다는 건 표현한다는 것, 즉 기술의 본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명제의 본질은 곧 세계의 본질이다. 우린 명제를 통해 세계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명제 형식을 기술하는 것은 논리학이 갖고 있는 유일한 일반적 원초 기호를 기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학이 등장을 했어요. 일반적 명제 형식을 기술하는 건 논리학 이렇게요.
그래서 늘 논리학은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논리학에서 가능한 기호는 지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5.473에 나와 있어요. 넘어가고요. 자, 기호만의 문제라면 논리학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의 기호로서 논리는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호만의 문제라면 오류가 없다.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문제는 논리학의 기호가 무언가를 지칭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지칭할 수 있을 때만 의미를 확정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논리만 갖고 얘기를 하면 그냥 2 더하기 3은 5다 뭐 이것도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현실에서 무언가 드러낼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뭐 여기에서 이제 따져볼 의미가 생기는데, 그렇죠? 나의 스승 러셀은 5.473에 이제 러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러셀은 자명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매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는 언어의 논리는 언어 자체에 이미 그 자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언어 논리 안에 이미 선천적이고 비논리적으로는 애초에 생각할 수 없다는 점. 논리적인 하나 여러분 그 공식과 틀이 있다라면 이미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비논리적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언어에는 자명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본 거예요.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따로 자명성이 어떤 개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요. 이걸 처음 읽었던 러셀은 그쵸. 굉장히 이제 제자였던 그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죠? 우리는 기호에 부당한 뜻, 옳지 않은 뜻을 부여할 수 있다. 책상이라는 기호에 의자라는 기호가 갖고 있는 뜻을 부여할 수는 없죠. 그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의사소통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저는 분명히 스마트폰을 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스케치북 들고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자, 5.4733 모든 가능한 명제는 정당하게 그래서 형성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명제라는 건 정당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러나 이들 명제 가운데 의미를 갖지 않은 명제도 있고 무의미한 명제도 있다는 거. 자,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명제가 있고 무의미한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만일 어떤 명제가 뜻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명제의 몇몇 구성 요소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5262 모든 명제는 저마다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제 각각의 참과 거짓은 세계의 일반적 구성에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꽃병이 있다 라는 명제가 참인 세계와 책상 위에 꽃병이 있다는 명제가 거짓인 세계는 세계의 구성에서 책상 위에 꽃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쵸, 그 정도에 있어 무언가 변한 구성을 갖는 거죠. 분명히 다른 세계니까요. 책상에 정말로 꽃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근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5.551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물음이 있다면 그것은 즉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어의 논리는 선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언어의 논리는 선천적인 거니까 틀릴 수 없고, 경험을 통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니까. 경험은 후천적인 거죠. 언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물음은 즉시 결정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 다시 한번 보죠. 해제를 보시면 어떤 것의 본질은 그 대상과 떼어낼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사과의 본질은 사과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를 생각하는 순간 이미 파악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명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논리 형식, 명제의 형식이라는 거, 그 형식을 이루는 언어의 논리는 경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선천적 방식으로 명제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고요. 지칭하는 바가 없는 명제, 그래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명제는 필요가 없는 셈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의 임무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명료화 작업을 통해서 애매한 용어와 무의미한 명제들을 치료하는 게 철학의 임무다. 자, 5.552로 넘어가서 다시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들어보죠.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종의 경험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럼 이 경험은 후천적 그 경험입니까? 라고 할 때 이 경험은 그 세상이 이러이러하다는 식으로 무언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경험이 아니에요. 자,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일종의 경험인데 그 경험은 어떤 거냐면 최소한의 것, 어떤 것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논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무언가가 있다. 무엇이 있다는 것, 그것이 논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 논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이러이러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5521 세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논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요. 야, 그러면 세계가 존재하지 않은데 논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논리가 있다? 논리가 존재한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세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논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 세계가 존재했을 때 논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존재해야 되냐고 되묻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논리를 이해하는데 세계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해하려면 세계의 존재가 필요하다.
5.5563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와 일상 언어로 만들어진 모든 명제는 사실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정돈되어 있다. 언어 안에 선천적으로 논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언어에 내재된 논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그 논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언어를 그래서 항상 오해하는 문제가 생기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서 언어가 엉키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기존 철학자들이 마치 저밖에 다다를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론이 설명한다고 막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다라는 거죠. 5.6 자,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보고 세계를 이해합니다. 뭐 이거 굉장히 이제 포괄적 얘기로 돌아갔죠. 왜요? 5.6 단어가 짧잖아. 숫자가 이제 간단할수록 큰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보고 세계를 이해해요. 이게 비트겐슈타인에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는 곧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곧 뭐예요? 내 세계의 한계인 거예요. 세계의 한계다. 5.61 세계의 한계는 곧 논리의 한계들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언어 철학적인 사유 방식이에요. 이제 언어 철학으로 생각을 안 해보면 세계의 하자가 있고 세계의 문제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언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로서 세계를 구성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런 말들이 되게 또 상식적으로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논리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세계 너머의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거다. 자, 왜냐면 논리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이기 때문에 세계 너머의 것어, 그죠? 논리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니까 그 밖의 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 논리 바깥의 이야기잖아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세계 너머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비논리적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생각할 수 없는 거를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죠? 그려질 수 없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언어에 의해 5.6이 나의 세계가 한계지어진다면 결국 나의 세계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는 식의 유아론이 있죠. 오직 유? 나자죠. 그러니까 유아주의로 흘러가게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당당하게 맞아 나 유아주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여기서 이제 그렇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죠.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관점이 이랬구나라는 거. 그래서 나의 세계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다는 식의 유아주의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말해질 수는 없고요. 드러날 뿐이다라는 거죠. 세계가 나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해하는 언어의 한계에 의해서 드러난다. 자, 그래서 그렇기에 내가 그것을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막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와 삶은 하나다.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곧 나의 세계다. 이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죠. 나는 곧 나의 세계다. 이건 뭐 이런 어떤 과감함, 아니 그러면 사회는요, 아니면 국가는요,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곧 나의 세계다. 내가 언어를 이해하는 만큼 나에게 드러나는 세계가 곧 나의 세계다. 되게 곱씹어볼 만한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사회는요, 내 아이들은요, 내 친구들은요,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 지금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옆 사람을 보고 싶은가, 사회를 보고 싶은가라고 하면 전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러게 내 언어를 이해하는 어떤 그 확장, 언어를 이해하는 만큼 나에게 드러나는 세계가 곧 나의 세계니까, 그렇죠?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그러면 크다면,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면 나의 세계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생각, 이런 희망도 좀 드네요. 물론 거기에도 한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요. 지금 이 내용 자체에. 자, 어쨌든 5.631 넘어와서, 자, 이런 식으로 세계와 떨어져 있는 나, 마치 내 앞에 물건을 대하듯 나를 대상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와 주체를 격리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의 관계처럼 내가 뭔가 대상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런 방식.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곧 나의 세계고 상거 세계는 하나인데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5.632 주체는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세계 안에 이렇게 딱 속해 있다. 그죠? 어떤 소속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계와 주체를 이미 별개의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구분짓고 있는 거다. 주체는 세계 속에 또는 세계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야, 세계는 이따만한 거고, 야, 세계 이게 우주야. 나는 여기 안에 조그맣게 있지. 이렇게 얘기하든 아니면 나는 세계 밖에 있지. 이렇게 얘기하든 간에 결국은 다 별개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트겐슈타인은요.
그죠? 그래서 주체는 세계 속에 또는 세계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의 한계, 그게 주체다. 여기 이게 주체 자체가 세계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곧 나의 세계이므로 당신은 곧 당신의 세계고,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주체는 주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에 의해 한계에 지어진 세계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되면 각각의 세계가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 최근에 이제 그 또 어떤 청취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라이프니츠의 이제 모나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나드에 있어서 어떤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잠깐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함부로 남발했다가 완전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던져놓고요. 5.633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 주체에 대해서 이게 많이 심지어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러나 내가 곧 나의 세계인데 세계 속 어디에서 형이상학적 주체가 발견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 내가 곧 나의 세계인데 그 안에서 또 무슨 형이상학적 주체를 찾냐, 이런 얘기를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5.64에 철학적 자아는 나와 너, 우리를 통칭하는 집합 개념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자아하면 보통 나, 너, 뭐 집합 개념, 인간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보면 신체도 아니고 인간의 영혼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 안이나 밖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일부분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한계다. 철학적 자아라는 건 결국은 세계의 한계다. 이렇게. 예. 세계의 이 바운더리가 나와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뭐 더 적거나 더 바깥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 해설 쪽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놓친 게 있나? 언어와 그것이 기술하는 세계는 동일한 논리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볼 누군가는 이 세계에 있어야만 하겠죠. 보이는 것을 보는 그 누군가를 가리켜 자아라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요, 일종의 철학적 자아로서 이 세계 안에 있을 수 없다. 자아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그 무엇이 하기 때문에 철학적 자아는 도대체 어떤 존재다? 철학적 자아는 세계 안에 있지도 않고 오히려 세계와 언어의 한계에 맞닿아 있는 그런 거다. 안과 밖의 구분성 위에 있어야 된다. 아까 했던 얘기니까요. 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세계를 보는 거예요. 언어 속에 내재된 구조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드디어 6.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논리학의 명제들은 사실상 동어반복입니다. 자, 5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논리학의 얘기를 꽤 했단 말이에요. 논리 형식에 대해서. 근데 그 논리학의 명제들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아까 동어반복은 뭐였죠? 모두가 참인 명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6.11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처럼, 자, 이게 이제 분석 명제라고 해요. 분석 명제고 이걸 동어반복이라고 하죠.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사실상 같은 말이니까 동어반복이고, 논리학의 명제들은 이런 식으로 분석적 명제들을 의미해요. 논리학의 명제는 다 이런 식이다. 분석 명제다. 그리고 동어반복은 그 명제를 통해 그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명제와 같다. 그쵸? 총각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 거기서 뭐 조종일은 죽는다는 말이 새롭게 발견한 건가요? 아니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안에 이미 다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논리학의 명제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논리학이 기본적으로 분석 명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말하는 게 없다. 이런 거예요. 6.12 동어반복을 만들어내는 특정 구조가 언어와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어반복을 만들어내는 특정 구조가 이미 언어와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명제들이 이러한 구조적 속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6.124 논리적 명제들은 세계의 그래서 골격을 기술하는 거고, 혹은 세계의 골격을 묘사한다는 말이 더 그럴듯하다라고 하겠어요. 논리적 명제들은 이름들의 의미를 갖고, 맞죠? 논리적 명제들은 이름들의 의미를 갖고, 이름들이 의미를 갖고 요소 명제들이 뜻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리적 명제들은 세계와 일종의 결합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상징 기호들을 보면 자의적으로 뜻을 부여하는 기호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호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호를 쓰잖아요. 근데 그 기호에 굉장히 자의적으로 갖다 붙인 기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논리학이 다루는 기호들은 자의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기호들이다. 이 기호들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뜻을 부여하는 기호들과는 달리 그 기호가 갖는 본성 자체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그런 논리적 기호예요. 논리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논리학의 모든 명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논리적 구조를 우리가 늘 혼동하고 잘 몰라서 그렇지 정확히 파악한다면 논리학의 모든 명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6.126 명제의 논리적 속성들을 계산해보는 것
어떻게요? 논리학에 어떤 명제가 논리학에 속하지 않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명제의 논리적 속성들을 계산해 보는 건데 증명하란 얘기죠. 논리적 증명. 증명은 처음 명제로부터 동호 반복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뜻과 의미에 신경 쓰지 않고 단지 기호 규칙에 따라 논리적 명제들을 다른 명제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거. 자, 뜻과 의미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P이면 Q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해서 증명이 되는가. 논리학에서 과정의 결과는 대등하다. 과정과 결과는 대등하다. 일종의 동호 반복일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에서 뜻밖의 일은 없다. 자,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논리학은 이미 그 안에 완성된 동호 반복이기 때문에 그죠? 뜻밖의 일, 예상치 못한 일 이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계적 보조수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6.1263에 논리적 명제의 증명 방식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P는 이렇게 하죠. 이거 동호 반복이니까. 예. 논리적 명제의 증명 방식은 오로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호 반복이다. 6.1264 뜻이 있는 명제들은 무엇인가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논리학에선 달라요. 그러니까 논리학은 이렇게 기호잖아요.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학에서는 모든 명제가 기호로 된 증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6.13 논리학은 세계에 대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세계의 거울에 비친 상이다. 자, 세계에 대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논리학은 세계의 거울에 비친 상이라는 거예요. 그 얼개, 세계가 갖고 있는 골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자, 보여준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말해준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논리는. 수학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하면서 수학 역시 하나의 논리적 방법이고 3은 1 더하기 2 혹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동호 반복처럼. 6.21 동호 반복을 의미하는 수학의 명제들은 아무런 사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서 어떤 사고를 우리가 이야기했냐고요. 3은 1 더하기 2다. 혹은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그렇죠? 그냥 기호죠. 수학의 명제들이 세계관에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바가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이제 뭔가 현실적인 사실성에 뭔가 대응을 해봐야죠. 6.211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학적 명제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오히려 동호반복 형태의 수학적 명제가 아닌 명제들을 추론하기 위해 수학적 명제들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추론하기 위해서 수학적 명제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수학적 명제들이 올바른지 또는 그것들이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알기 위해 사실과 비교해 보는 것은 필요 없고 오로지 등식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통찰될 수 있습니다. 논리 안에서 그렇죠. 6.234 수학은 논리학의 한 방법이라는 얘기 아까 했고요. 자, 일단 그리고 해제 잠깐 보죠.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계의 내적인 관계나 구조를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 논리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 장 가면 또 이 말도 이해가 가요. 우리가 지금 보면 자꾸 말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약간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마지막 장에 비트겐슈타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왜냐하면 언어의 구조를 다시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다. 비트겐슈타인이 바라보는 세계는 논리적 필연성이라는 구조에 의해 견고하게 유지되는 세계예요. 논리적 필연성이 이 세계를 흐르고 있죠. 그러나 이 논리적 필연성의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만져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내적 구조니까 선천적이고 내적인 형식은 그저 우리 앞에 드러나고 깨닫는 거고 보여지는 거지 관찰 탐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죠. 자, 6.3 자, P면 언제나 Q인 그런 법칙성을 동호반복이라는 구조를 통해 다루고 있는데 반면에 논리 밖에서는 모든 게 다 우연이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계속 논리 얘기를 했는데 논리 바깥에는 어쩌냐라는 거예요. 논리 바깥에서는 모든 게 다 우연인 거예요. 논리는 필연이지만 논리 바깥은 다 우연이에요. 법칙 따위는 없다. 논리 안에서는 우연이란 게 없지만 논리 밖에서는 모든 게 우연이다. 이런 과학이 귀납법이잖아요. 실험, 관찰, 귀납법이죠. 그러니까 소위 귀납의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논리적인 법칙이 될 수 없고, 알겠죠?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논리일 것이다. 그 논리는 어떠한 뜻도 없는 그야말로 골격일 뿐이지만 그 위에 뜻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명제를 가지고 세상을 그려낼 수 있다. 뜻이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귀납의 법칙은 선천적인 법칙일 수 없습니다. 자, 귀납 법칙은 선천적일 수 없다. 뜻이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만으로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 자, 귀납의 법칙은 후천적으로 명제들 사이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까 논리적인 것은 선천적이고 귀납의 법칙은 후천적으로 명제들 사이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태양이 내일도 뜰까요? 라고 할 때
태양이 내일 뜰 거라는 확신은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귀납적인 거죠. 늘 태양이 떠왔으니까. 태양이 내일 떠오르리라는 6.36311에 지금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태양이 내일 떠오르리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거. 10년 전에도 떠올랐고 1년 전에도 떠올랐으니까 내일 분명히 떠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연적인 건 아닌 거예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우리는 내일 태양이 떠오를지 아닐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라고까지 명확하게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필연성,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꼭 그래야 될 법칙 없다. 태양이 가장 정말 최고의 어떤 진리처럼 여겨지지만 그거조차도 그냥 경험인 거죠.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그렇게 경험되어 온 거지 강제적이고 필연적인 건 아니고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라는 거죠. 논리적 필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태양의 현상적인 필연성이 없다라는 거고 오직 확실한 건 논리적 필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371 그런데 근대적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뭐 데카르트를 위시로 한 뭐 산업혁명이든 어떻든 이런 과정들의 근대성이죠. 그 세계관에서는 소위 자연법칙들이 자연현상에 관한 설명이라는 식의 착각이 짙게 깔려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 시대 때는 근데 자꾸 거기에 대한 착각, 과학을 너무 신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연법칙들이 자연현상에 관한 설명이라는 식의 착각, 필연성이라는 것은 논리 영역에서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계 안에 자연 안에 필연성이 이미 있어서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원리로 본다면 논리 안에가 필연적인 거지 자연 속에서 필연성을 찾을 방도가 없죠. 우리는 그냥 그 관찰을 통해서 할 뿐인데 과학이 그 법칙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근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다. 6.372 근대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은 고대인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인들이 아까 신과 운명 앞에 멈춰선 것처럼 자연법칙하게 멈춰서고 그러고는 새로운 체계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는 어떤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근대적 세계관은 법칙을 알아내기만 하면 객관적인 세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는 그런 낙관이 있었던 거예요. 한계를 넘어설 거라고 본 거죠. 6.375 필연성은 오직 논리적 필연성만 존재하듯 불가능성도 오직 논리적 불가능성만 존재한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6.3751 예컨대 두 색깔이 동시에 씨앗 속의 한 장소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 논리적 구조에 의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속의 한 점이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색깔을 가진 건 진술은 모순입니다. 그렇죠? 자, 논리학은 해제. 논리학은 세계 속의 숨은 진리를 발견하는 과학과 같은 학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논리학도 좀 선을 그었죠. 아까 그 철학과도 선을 그었지만, 그죠? 논리학은 단지 동호반복의 집합일 뿐이고, 그런데 동호반복은 실제의 그림이 아닌 거죠. 지금 논리학의 방식은 실제의 그림은 아니다. 이건 우리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는 항상 참이다라는 명제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동호반복이 될 것이죠. 다만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제 자체가 거짓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거짓은 아니죠.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따라서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다는 항상 참이다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날씨에 관한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하고 우리 언어의 구조, 우리 언어에 대한 정보를 줄 뿐이다. 동호반복 얘기였고요. 자, 6.4로 넘어가죠. 6.4 모든 명제의 가치는 같다. 자, 가치란 말이 있어요. 가치 갑자기. 가치가 뭘까? 6.41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있으며 모든 것은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난다.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일어나는 모든 건 있는 그대로 있고 모든 건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난다. 세계 속에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치가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일어난다. 어떤 것은 있어서 좋고 어떤 것은 있어서 좋지 않다는 식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지. 우리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저건 있으면 좋아, 저건 없으면 좋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해서 놀랍게도 비트겐슈타인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42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의 명제들, 그 윤리학이 등장을 하죠. 윤리학도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없다. 윤리학의 명제가 존재할 수 없다. 윤리학은 어떤 행동이 선한 것인지 그 가치를 따지는 학문인데, 그렇죠? 그런 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황당하죠. 이렇게 가면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원하는 게 뭐야? 정말 그가 원하는 세계는 윤리도 없는 세계인가? 약간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되어 있죠. 요즘 이 상황까지 오면. 다만 이제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표현하는 걸 잘 보시면
윤리학의 명제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윤리학이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에게 보면 철저하게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으로서 분석되어지고 말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거지. 그렇다고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삶의 모습, 실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죠? 단지 그것을 뭔가 규정하지 말라는 걸 수도 있겠죠. 가치적으로. 그것만으로도 되게 사실은 이미 충격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왈가왈부하기 싫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그래야만 한다 이런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명제로 그런 윤리학의 명제는 세계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명제들의 모든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건 가치가 높고 어떤 건 가치가 낮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명제들은 보다 높은 걸 표현할 수 없다.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처럼 당신은 뭐뭐 해야 한다. 형식의 윤리. 법칙을 듣고 맨 처음 드는 생각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미하는 윤리학의 내용이 아닙니다. 윤리적 상벌은 그 행동 자체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인데 윤리학은 이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 즉 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묻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은 정작 이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묻고 있는 거예요. 6.43 만일 우리가 선하거나 악한 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바꾸고자 해도 그것은 단지 세계의 한계를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계의 한계를 바꿀 수 있지 사실 그 자체를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흔히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거 사실 그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다. 만일 의지만으로 사실을 바꿀 수 있다면 선한 의지에 의한 세계와 악한 의지에 대한 세계가 다른 세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죽으면 세계는 끝이니까. 아까 보면 우리가 세계는 곧 나의 세계잖아요. 죽으면 세계는 끝날지도 모른다.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이미 끝난 거잖아.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결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죠. 이 세계라는 건 뭐예요? 이미 죽음과는 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이 세계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건 내가 아닌 거니까 나의 세계는 이미 끝나버린 거고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이 끝없이 지속되는 거 이거 됐고요. 그런데 6.4312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영혼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도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우리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죽음 후에 사람은 천국에 가. 죽음 후에 사람은 육신을 벗고 영혼으로 떠나게 돼. 이런 모든 말들이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설령 명제적으로 맞다고 해도 이거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설령 인간의 영혼이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영혼이 살 수 있으면 이 세계의 수수께끼들이 해결될까? 그렇죠? 안 그렇죠. 우리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공간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수수께끼와 그 해답은 공간과 시간 바깥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그것은 자연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자연과학 백날 연구한다고 그 비밀이 나올까? 언어의 한계 바깥에 놓인 다른 무엇으로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은 문제 언어의 한계 바깥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 자체가 한편으로는 비트겐슈타인이 그건 무조건 뭐 언어 논리 어떤 세계만을 생각하는 굉장히 딱딱한 인간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백에서 그가 주장하면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표현 속에 한편으로는 그렇죠? 결국은 언어 한계 바깥에 놓인 다른 무엇으로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존재랄까요? 인정을 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이제 의구심도 들기는 하죠. 자, 해제를 읽어보죠. 비트겐슈타인에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들의 총체예요.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들의 총체다. 참이나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윤리학과 미학의 명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명제. 윤리학, 미학, 아름답다 뭐 이런 거. 단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윤리학과 미학의 명제들은 그러니까 말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닌 셈이에요. 보여지는 방식으로 사실요 뭐 비트겐슈타인이야말로 그 많은 돈이 있는데도 자기 재산 전혀 뭐 부모가 주신 유산을 그냥 바로 다 환원해 버리잖아요. 기부해 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선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 모습들이 되게 이제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가치 판단이잖아요.
근데 아마 그는 본인의 그 행동조차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뭔가 윤리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규정하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셈이죠. 의미 있는 명제는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상태를 그리는 것에 한정되지만 윤리적이거나 미학적이거나 종교적 가치는 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윤리적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는 사실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사실이잖아요. 세계를 구성하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사실들만 있을 뿐 더 가치가 있는 윤리적 사실이 따로 있지 않다. 자, 6.44. 다시 이제 본문 넘어가서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6.44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 있다.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가 신비롭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세계가 어떻게가 아니라 있다 그 자체가. 세계가 있는 것 자체가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는 여러분 과학으로는 좀 연구할 수 있죠. 과학을 통해서 연구하다 보면 왜 파랗고 왜 그런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나무와 하늘과 물이 있는 것 그 자체 그거는 굉장히 신비스럽죠. 어떻게 있느냐는 과학이 해명해 주겠지만 무엇이 있다는 그 신비로움은 과학이 해명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과학자들은 자존심 상하죠. 6.45 추리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어떤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우린 직관이라고 해요. 추리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파악하는 것 직관적이다 이렇게. 보통 윤리적인 문제들이 직관을 통해 파악된다고들 하는데 세계를 영혼의 관점에서 직관하는 것은 곧 세계를 한계 지어진 전체로서 직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 지어진 전체로서 세계를 마주할 때 그 느낌이 바로 신비스러운 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6.5 대답이 있다면 그 물음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따라서 어떤 대답이 표현될 수 없는 것이라면 자 대답이 표현될 수 없어. 대답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 질문 역시도 그건 표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될 수 있다는 거죠. 대답이 표현될 수 없다는 얘기는 질문 자체도 표현될 수 없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질문은 있는데 왜 대답 못해 이게 아니라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거였고 그럼 질문 자체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죠. 수수께끼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삶의 수수께끼가 어떤 물음으로서 제기된다면 그건 결국은 풀려야만 하거든요.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 주어져야 해요. 하지만 우리 삶의 수수께끼는 그 답이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바깥에 즉 언어의 한계밖에 있기 때문에 답해질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6.52 이 세계에 관한 모든 과학적 물음들이 던져지고 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들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 드네요. 비트겐슈타인이 논거를 통해서 기존의 철학자들도 연맥이고 있지만 과학자들도 연맥이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대체 그러면 철학이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고작 이거야 이런 느낌처럼 축소돼 버렸고 과학도 축소되는 느낌이죠. 과학도 진리일 수 없고 우리 삶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고 느낄 거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떤 질문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왜? 답변할 수 없으니까 질문이 남아있지 않죠. 삶의 의미나 우리 삶의 수수께끼는 과학적 물음과 대답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질문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다. 자, 6.521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질문이 사라지는 데서 발견됩니다. 이거 굉장히 여기서는 그쵸. 비트겐슈타인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의 어떤 생각이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히려 질문이 사라지는 데서 발견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해답을 누군가에게 혹은 텍스트로 명확하게 그죠? 막 이렇게 받아 적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깨달음, 직관, 수련을 하는 구도자들이 본인은 깨달았어.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말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6.522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진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 삶 속에서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논거에 말할 수 없는 것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돼. 그죠?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 보통 그거를 보면서 야 거봐 종교에 대해서 말조차 꺼내지 마. 종교는 거짓이야. 비트겐슈타인이 이미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하거나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6.52까지 보세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신에 대한 존재의 가능성이나 영혼에 대한 가능성이나 윤리,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드러나는 거지 말할 수 없다라고 할 뿐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신이 있는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뭔가 우리가 이제 글로 읽히고, 그쵸? 뭐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지금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선은 긋고 있어요. 하지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죠? 나의 어떤 참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윤리라는 것도 모습으로, 알겠죠? 이것이 신비스러운 것이다. 누군가 형이상학적인 6.53 어떤 것, 삶의 의미나 선, 죽음, 영혼 등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는 그가 사용하는 명제를 제대로 파악해 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잘못된 말들이니까 명제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가 범하는 실수를 증명해 보여주는 게 뭐의 역할이죠? 철학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그래서 그게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하고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말할 수 없는 것을 왜 말하고 앉아있니? 난센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갖고 있는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요. 자, 6.54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될 순간입니다. 내가 이 책에서 담아내고 있는 명제와 내용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해설일 뿐, 이 책에 담긴 명제 그 자체를 주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아까 제가 예고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도 말할 수 없는 것에서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이 정작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논리적 형식, 아까 이런 특히 대표적인 게 논리 형식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면 이제 자기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지금 자신의 의도를 깨달았다라면 이제 자신을 밟고 올라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이제 인식하게 된다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서 이제 어느 경지에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장소로 우리가 올라왔다라면 사다리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그러니까 이 교조적으로 논리철학 논거에 매달려서 여기에 어떤 챕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하면서 이것을 바이블처럼 여기지 말고, 논리실증주의는 그 후로 이것을 어떤 그들의 바이블처럼 여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이 바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명제들을 극복해야 된다. 나의 명제들을 넘어서야 된다. 그때 비로소 세계를 올바르게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죠. 자,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7 써있죠. 꼴랑 하나예요. 7. 너무 시크하죠. 7.1 이런 것도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해제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은 일어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했던 얘기고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드러나는 아름다움, 선한 느낌,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신비로운 거고요. 알겠죠? 단지 보여줄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한다. 윤리학, 종교, 예술이라는 건 보여지는 거다. 비트겐슈타인이 보는 철학적 과제는 언어의 논리가 갖는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고 이로써 논리가 오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다. 철학은 학설이 아니라 그래서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논리철학 논거를 철학적 명제를 모아둔 책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넘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오늘 우리의 수업의 해제를 도와주신 분은 이 전세라님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시고 취합하고 해설하고 또 뭐 사실 여기 1부 3부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 좀 덧붙여 놨으니까 이북으로 여러분이 또 구매해서 보셔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아직 이제 그 조준걸 교수님의 해제집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두 편으로 정리하는 논리철학 논거, 그죠? 이제 2분의 2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후에 제가 또 시간 되는 대로 조준걸 교수님의 비트겐슈타인 논거 해제, 상세 해제죠. 어떻게 보면요. 그 부분도 조금씩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